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돈을 쓴 것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달라진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고맙다는 말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뒤로는 당연한 듯이 대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연락이 뜸해집니다. 빌려준 사람인 내가 왠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언제 갚으려나? 말을 꺼내도 되나? 괜히 기분 나쁘게 하면 어쩌지? 도와준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돈을 보태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할 때, 집 살 때, 손자, 손녀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부모 마음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달라고 하거나 왜 더 안 주느냐고 서운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서운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곧 갚겠다고 해서.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기도 못하고 그냥 두자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상합니다. 잠시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돈에 예민해집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또 빌려달라는 건가? 뭔가 요구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또 자책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건 아닌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좁아진 건 아닌가? 돈에 예민해진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돈에 예민해진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약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재테크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은 돈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돈이 중요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약 2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의가 어떻게 고통이 되는지, 경계 없는 친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시선을 빌려 노년에 필요한 경계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에 예민해진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고 나서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네.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되겠구나.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 이야기였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에 예민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문제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을 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못 쓰더라도 다시 벌면 됐습니다.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수입이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예전 월급만큼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더 신중해집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쓰던 금액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변화입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에 신경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요양이 필요하게 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함이 불안을 만듭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혼자 감당해야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려 합니다. 미래를 위해 남겨두려 합니다. 세 번째, 돈이 존엄과 연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일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일을 하기 어렵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있어야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존엄을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에 더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네 번째, 경험이 쌓였습니다.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일, 도와주고 배신당한 일, 믿었다가 실망한 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단순했습니다. 친구, 동료, 가족,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와는 부모님 문제, 상속 문제가 얽힙니다. 친척들과는 경조사 때마다 돈이 오갑니다. 오래된 친구들과는 형편 차이가 생깁니다. 이 모든 관계에 돈이 얽혀 있습니다. 돈 문제가 관계 문제가 되고 관계 문제가 감정 문제가 됩니다.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노년에는 돈 문제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민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민해진 것에 대해 자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좁아진 건가? 이렇게 자책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돈에 예민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돈 앞에서 경계를 잃게 되는 걸까요?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도와주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멀어질 것 같습니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예 연락을 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관계가 유지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차피 관계가 틀어집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고,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 외로움이 힘듭니다. 그런데 돈을 쓰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도와주면 고마워합니다. 베풀면 좋아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외로움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을 씁니다. 도와주고, 베풀고, 사줍니다.
그 대가로 관계를 얻으려 합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절하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색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돈을 주고 마음을 상하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네 번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부모로서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지만 도와주고 나서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경계를 세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웠습니다. 희생이 미덕이고 베푸는 것이 아름답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색합니다. 뭔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돈 앞에서 경계를 잃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잃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서운하고 베풀고 나서 허탈하고 돈도 잃고 마음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풀과 어리석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의와 친절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계 없는 선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풀면 미덕이지만 무조건적인 베풀면 어리석음이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인간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도와주면 감사하고 베풀면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됩니다. 도와준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경계 없는 선의는 상대방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면 당장은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립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계속 도와주면 자녀가 독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베풀면 자기 자신이 고갈됩니다. 돈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마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받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기보다 먼저 자기 한계를 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풀기 전에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 베푸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 베풀면 자기 자신이 상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베풀면
그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메우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선의는 경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줄 때 그것이 순수한 선의입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돈을 주고 관계를 사려는 거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관계를 묶는 접착제가 아니다. 돈을 주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오가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진짜 나를 위하는지 돈을 위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돈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계 감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계 없이 베풀면 돈이 줄어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나가다 보면 정작 자기에게 필요할 때 돈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들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듭니다. 두 번째, 관계가 틀어집니다.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빌려준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러다 갚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관계가 틀어집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세 번째, 이용당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돈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거절을 못해. 저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줘. 이렇게 알려지면 계속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욕을 듣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녀에게 계속 도와주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녀는 의존하게 되고 부모는 기대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얽매입니다. 자녀가 잘 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더 안 주나? 왜 간섭하나?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상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존엄이 무너집니다. 경계 없이 베풀면 만만해집니다. 쉽게 여겨집니다.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안 된다고 못하는 사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나는 뭐지?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으면 그 존엄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경계 감각이 없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계 없이 돈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자녀에게 계속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주었습니다. 집 살 때 보태주었습니다. 손자, 손녀 태어났을 때 보태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 손을 벌립니다.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매번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에게 쓸 돈이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뭘 해줬다고 다른 집은 더 해주던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부모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서럽습니다. 두 번째 사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친척이 급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친척이니까 체면도 있고 관계도 있습니다.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어보기도 못합니다. 그러다 명절에 만났는데 그 친척이 딴 소리 합니다. 그때 그거 잊어버렸네.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갚을 기미가 없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얼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명절마다 불편합니다. 돈도 잃고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니까, 몇십 년 알아온 사이니까.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피하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를 잃은 게 아깝습니다. 네 번째 사례. 모임에서 항상 내는 경우입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만날 때마다 누가 낼지 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음에 낼게라고 합니다. 결국 몇 사람만 계속 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만 호구인가? 이용당하는 건가? 모임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 친척, 친구, 지인, 돈 때문에 관계가 상한 경험.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을 그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돼라고 말했다면, 이만큼만 가능해라고 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 도와주고 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와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가 생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마워하겠지, 갚겠지, 나를 좋게 생각하겠지, 다음에 나도 힘들 때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갚지 않습니다. 나를 좋게 생각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분노가 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어떻게 저럴 수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도와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마워하라고 강요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삼킵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이것이 도와주고 상처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기대입니다. 도와줄 때 기대가 있으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니까요. 그렇다면 기대 없이 도와주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이타주의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길 정도로 크게 도와주지 않는 것,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러면 기대도 작아지고 실망도 작아집니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계 위에서의 선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 감각이 있는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경계 감각이 있는 분들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말하지 않고 남의 형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경계합니다. 바로 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둡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경계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안 돼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어려워. 지금은 내 사정이 안 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안 돼라고 말했다고 멀어지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둡니다. 경계 감각이 있는 분들은 미리 정해둡니다.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까지만. 그래서 부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둔 범위 아니면 도와주고 그 범위를 넘으면 거절합니다.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돈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경계 감각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돈 없이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관계를 시험하는 건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없이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경계 감각이 있는 분들은 남을 도와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먼저 확보해 둡니다. 노후 자금, 건강 관리, 일상의 안정.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경계 감각이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차가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도 지킵니다. 경계를 세우려면 돈과 감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돈 문제에 감정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불쌍하니까, 미안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이런 감정이 섞이면 안 돼야 하는데 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돈과 감정을 분리하려면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시간을 두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안 돌려받아도 괜찮은 금액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기대가 생깁니다. 갚겠지. 그리고 안 갚으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주십시오. 그러면 안 갚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기에는 아까운 금액이라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사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사정을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급한지. 그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정이 아니라 나의 사정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미리 원칙을 정해 두십시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친척에게는 얼마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자녀에게는 이 경우에만 도와준다. 원칙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이 들어와도 내 원칙상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나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다른 시선이 있으면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와주는 게 맞을까?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안 돼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탁은 부탁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으니 들어줘야 해.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이고 거절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자원을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거절은 그 선택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거절해야 진짜 관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했을 때 멀어지는 사람은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한 것입니다. 반면, 거절해도 여전히 가까운 사람은 진짜 관계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은 관계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진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먼저 괜찮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우면 결국 둘 다 힘들어집니다. 거절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남도 도울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스스로 해결합니다. 오히려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거절해도 된다는 것, 돈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나? 내가 좀 더 힘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친구가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몇십 년 알아온 사이인데 이번만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거절하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고 시간을 두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사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사정에만 집중하면 나의 사정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 내 생활에 영향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사정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와주고 나서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도와주고 나서 서운해질 것 같으면 안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후회할 것 같으면 안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작은 범위로 한정하십시오.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십시오. 이만큼만 도와줄게.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한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정을 지키십시오. 더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 정한 만큼만. 다섯 번째,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줬다가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 다음에는 조심하면 돼. 이렇게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완벽하게 경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지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돈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쓰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 건강에 도움되는 것,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런 데 쓰시면 됩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잘못 쓰면 상처받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으면 서운하고, 도와주고 무시당하면 억울하고, 베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화가 납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상처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상황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좋은 관계도 돈 때문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돈이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소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존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돈을 마구 쓰면 만만해집니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갑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인색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와 존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슈조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덜 다치기 위한 것이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돈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예민해진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 경계 없는 선의가 어떻게 상처로 돌아오는지, 경계를 세우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 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됩니다.
안 돼라고 말해도 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그것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변해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삶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덜 다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조건입니다. 베풀문 경계 위에서만 오래 갑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문 자신도 상대방도 망칩니다. 이제는 지갑을 지키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쌓인 것입니다.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기보다 먼저 자기 한계를 안다. 당신은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부터 지켜도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지켜도 됩니다. 나에게 선을 그어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